여성 미술관이 존재했는가? 주조의 맥락에 저는 빠졌어요. 안녕하십니까. 미술평론가 겸 큐레이터 이윤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린다 노클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존재하지 않았는가? 라는 아티클이 미술계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린다 노클린 자신과 그리고 앤 서덜랜드 해리스라고 하는 미술사가 겸 큐레이터가 전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성 미술가는 없었냐? 정말 없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물론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등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미술가가 정말 없었나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찾아봤냐면 유명 미술관들의 수장고를 탈탈탈 털어서 여성 미술가들이 정말로 없었는가를 조사를 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채로 치고 남은 역사의 소쿠리 위에는 남성 미술가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떨어진 여성 미술가들 혹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여성 미술가들이 있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년간 미술관 수장고를 연구를 했고, 그 결과로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먼저 소포니스바 앙구이솔라는 이탈리아 볼로냐 출생의 여성 화가입니다. 이분은 직업적인 화가였어요. 스페인의 궁정에 가서 궁정화가로 활동할 만큼 직업적인 화가였습니다. 디로와 렘브란트 사이에 가장 많은 자화상을 남긴 화가라고 기록이 돼 있는 분이 소포니스바 앙구이솔라예요. 소포니스바 앙구이솔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귀족 자제였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포니스바 앙구이솔라와 그 자매들의 교육에 관여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아주 딸의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일화가 있어요. 앙구이솔라가 그린 그림을 미켈란젤로에게 보냅니다. 동생이 울고 있는 이 그림을 보내주니까 미켈란젤로가 다시 답신으로 앙구이솔라의 그 재능을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 정도로 아버지의 교육, 방침으로부터 장려되었고 그녀가 성공하는 것을 아버지가 바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포니스바 앙구이솔라의 자화상인데, 사실은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남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도 사실은 내가 잘 못 나온 거는 지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 받는 이 각도를 찾아가지고 셀카를 찍어서 그거를 마치 나의 모습인 것처럼 올리죠. 아주 정제된 그 나의 모습은 나의 자아상이지,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3차원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주 정비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드러내 보이고 싶은, 제3자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모습이 이제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포니스바 앙구이솔라는 자화상을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고, 물론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의 자화상도 있어요. 너무 많은 자화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초기의 자화상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 여인이 교양을 쌓기 위해서 악기를 다루었어야 했는데, 이 정도로 악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악기 앞에 있는 자화상 그림을 그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아니라 연주를 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유모가 되는 하인이 이제 같이 배석한 모습으로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소포니스바 앙구이솔라의 또 다른 자화상인데, 이 자화상의 설정이 굉장히 독특해요. 앙구이솔라를 그리는 베르나르디노 캄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캄피는 앙구이솔라의 스승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님이 자기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그 설정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모델 역할을 하는 그런 자아상, 아주 이름난 초상화가인 스승님이 자기 얼굴을 그릴 정도가 된다는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을 실제로는 누가 그려요? 실제로는 앙귀솔라가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기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아주 묘하게 뒤섞여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라비니아 폰타나는 사실은 화가 가문에서 태어나서 남편도 화가였어요. 남성들과 경쟁하면서 길드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적극적으로 활동했었던 화가였는데, 이분도 역시 앙구이솔라처럼 자기의 자화상을 그림을 그리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악기 앞에서 성장을 하고 연주하는 모습으로 그려내는 그러한 독특한 설정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라비니아 폰타나가 얼마나 당시에 활발한 활동을 했었던 여성 화가였는가는 이 메달이 증명을 해줍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라비니아 폰타나의 모습이 메달로 세대될 정도로 화가들의 이런 그 기림을 받은 것이죠. 60회 생일에. 그 다음 아르테미지아 젠틸레스키, 여성 화가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빼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화가라고 지칭해도 좋을 젠틸레스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의 작품이 카라바찌오의 작품과 많이 헷갈리면서 카라바찌오 풍의 어떤 제자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성 미술사가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수장고를 탈탈 털면서 젠틸레스키 작품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되는데, 아르테미지아 젠틸레스키가 그려내는 여성상은 상당히 힘있는 여성상이에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라고 했을 때 이 홀로페르네스는 누구고 유디트는 누구냐. 그래서 유디트가 많이 그려지는데 젠틸레스키와 상당히 유사한 화풍을 가진 남성화가 카라바찌오의 작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카라바찌오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는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의 유디트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몸도 가늘가늘하고 이렇게 몸을 뒤로 이렇게 빼면서, 아니 내가 정말 이런 흉측한 짓을 하다니, 이런 느낌이 들면서 목을 베고 있는데, 우리가 스테이크를 썰 때도 포크로 쿡 찝고 이렇게 썰어야 고기가 썰리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적장의 목을 벨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젠틸레스키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정말 힘이 강해 보이는 팔로 머리를 꼼짝 못하게 누르면서 베고 있는 모습이고, 같이 따라간 하녀는 홀로페르네스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꽉 누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여성이 저렇게 용맹스럽게 활약하는, 그리고 혹은 여성이 좀 억울한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젠틸레스키 형이 많이 그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남성들이 그린 그림들과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젠틸레스키의 일생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젠틸레스키는 많은 여성 화가들이 그렇듯이 아버지가 화가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아뜰리에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뜰리에에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던 타시라고 하는 어떤 남성, 거의 뭐 아버지 뻘의 나이도 많은 남성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요.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씻을 수 없는 한 인간의 생애의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게다가 유명한 화가로 이름을 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젠틸레스키의 일생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바꿨다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다, 여러 가지 이제 신선한 어떤 삶의 역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남성에게 복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은 훨씬 더 박진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입니다. 로살바 카리에라, 이분은 초상화가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베네치아를 주름 잡았던 화가입니다. 베네치아는 저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당시에도 관광지였어요. 많은 귀족들, 왕족들이 베네치아를 구경하러 가서는
로살바 카리에라한테 초상화를 그리고 갔습니다. 재료가 파스텔이에요. 유화가 아니라, 유화는 기본적으로 알료를 기름에 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이 마르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디 여행을 갔다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한테 내 초상화를 맡기고 그거를 들고 올 수가 있을까요? 내가 거기 1년 머물 게 아니면 그림을 말리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그림을 들고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스텔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칠판에 백묵 같은 거, 그게 파스텔이에요. 약간 가칠가칠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백묵, 색깔 백묵으로 그리는, 그게 이제 파스텔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겠어요? 말릴 필요가 없겠죠. 그야말로 초상화가 완성되자마자 내 고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로살바 카리에라가 구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살바 카리에라는 아주 순식간에 상대방의 개성을 포착해서 아주 생생한 초상화를 그려내는 사람으로 유명해서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아니 베니스까지 여행을 갔는데 로살바 카리에라한테 초상화를 안 그리고 왔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베네치아 한번 다시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명했던 당대의 화가였어요. 파스텔의 장점이 뭘까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그 뽀샤시하게 만들어주는 필터 쓰시죠? 약간 뽀얗게 만들어주면 실제 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파스텔이 그런 역할을 해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흐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파스텔이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분 같은, 화장품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아주 화사하게 피부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매체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인들이 너무도 이 로살바 카리에라에게 그 자기 초상화를 맡기고 싶어 했고, 저 진주 보석에 반짝반짝하는 저런 모습들, 저런 것들을 너무도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저런 그림을 순식간에 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그리고 너무도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그려주니까 인기 있었던 화가였다. 그래서 당대에는 아주 유명했는데 후대에 가서는 이름이 서서히 잊혀져요. 그런데 파스텔이라는 매체, 특수한 매체를 로살바 카리에라가 그 매체의 가능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탐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파스텔을 많이 사용했었던 화가가, 우리가 잘 아는 화가가 있어요. 드가가 파스텔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이 파스텔로 그린 그 발레리나들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드가를 보고는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로살바 이후에 이렇게 파스텔을 잘 구현하는 화가는 드가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인상주의 시기에 할 정도로 로살바 카리에라는 계속해서 그 명성은 화가들 사이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스텔이라고 하는 약간 마이너한 매체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초상화를 계속 그렸다고 하는 점이 위대한 화가의 반열에서는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겠죠. 엘리자베스 루이즈 비제 르브랭. 이분은 프랑스 혁명 전에 프랑스 왕궁에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초상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주었던, 마리 앙뚜아네트 가장 애호했었던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베르사유 궁에 그대로 걸려있는 작품인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원래 그렇게 미녀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 마리 앙뚜아네트를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단점은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게 그려내는 그런 기법으로 앙투아네트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었다고 합니다. 또 이분과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 구도에 있었던 화가가 라비유기아르인데, 이분은 자기가 아주 그 성공한 화가이면서 여성 제자들을 길러내는 자기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여성 화가들이 스승님이 캔버스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너무도 동경하는 눈초리로 아주 그 감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라비유기아르 같은 경우는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니지만 왕실의 어떤 그 왕의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들이 있잖아요. 여러 부인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것으로 유명했었던 분입니다. 재밌는 건 라비유기아르 같은 경우는 왕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도 공화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포 정치를 했었던 주인공이죠. 로베스피에르의 초상화도 그립니다. 공화주의를 지지했지만 왕실에서 사실 왕실의 녹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아요. 왕실에서 받은 돈은 어떡할 거야? 왕실의 그 그림을 그리다가 지금 덜 그린 그림도 있다는데 그런 거 다 불태울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어떤 모함도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시대사적으로는 자신은 공화주의를 지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까 왕실의 초상화와 이 로베스피에르의 초상화는 굉장히 다르죠. 배경도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그런 검은 정장을 하고 있는 로베스피에르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로자 보네르입니다. 프랑스의 여성 작가이고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는 사실 인상파 화가들과 상당히 겹칩니다. 로자 보네르는 동물을 그리는 동물화에 굉장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작업실은 동물을 기르는 마구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말, 소, 개, 닭, 오리 모조리 작업실을 한켠에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고, 이 동물화들은 어디에서 인기가 많았었냐 하면 미국에 가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화가이지만 미국의 신흥 부르주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흥 부르주아들은 그 서부의 어떤 그 기계를 담아내는 이런 그 동물 그림들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구미에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신흥 부자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화가였었습니다. 특히 마시장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말시장에서 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들이 날뛰는 것 같은 활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고요. 저기 맨 가운데 조그맣게 보이고 있는 말 안장에 앉아있는 한가운데 있는 여성이 로자 보네르의 자화상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도 걸렸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었어요. 이 그림으로 명성을 얻은 로자 보네르가 많은 그림들을 그려내게 되는데, 로자 보네르의 그림을 너무 좋아했었던 미국의 신흥 부자가 암수 사자 한 쌍을 로자 보네르에게 선물했답니다. 사자 한 쌍 선물 받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같은데, 로자 보네르 앞에서는 사자 한 쌍이 너무나도 귀엽게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 같았대요. 사자 가족을 기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동물화라고 하는 것은 이 장르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당대에 사실은 더 미술계를 휘어잡았던 경향이 뭐였냐면 인상주의였거든요. 그래서 당대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해서 동물 그림을 그리면서 파리의 외곽에 큰 성 샤또를 하나 사가지고 자기 친구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삶을 끝까지 누렸던 분입니다. 한 가지 로자 보네르의 그 차림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로자 보네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화가예요. 그런데 당시에 치마라고 하는 것이 짧은 스커트가 아니었죠. 길게 정말 질질질 끌면서 이렇게 들면서 다녀야 되는 스커트들이었어요. 그런 스커트를 질질 끌고 저런 먼지가 풀풀 날 것 같은 마시장에 가서 그림을 그린다, 스케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자 보네르는 바지를 입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바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편하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바지를 입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자 보네르는 주기적으로 그림을 그리러 나갈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내가 바지를 입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어디어디를 다닐 거다라는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바지를 입고 다녔어야 됐었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바지를 입고 헐렁한 윗도리를 입고 자기 정원에 앉아있는 그런 로자 보네르의 모습을 보면 19세기의 화가 같지가 않고 마치 오늘날 자기 정원을 가꾸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주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여성 미술가가 없지 않았다. 분명히 존재했다.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 화가들도 있었고 당대를 휩쓸었던 화가들도 있었고 한 지역을 유명하게 만들었었던 여성 미술가도 있었다. 그런데 이 여성 미술가들이 죄다 미술사의 주류의 맥락에서는 빠졌어요. 이 여성 미술가들이 어떻게 보면 후대의 미술사가들에 의해서 재발굴이 되고 있고, 발굴된 여성 미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주류의 미술사에 산입되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아카데미는 성인을 위한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실기 강좌 그리고 이론 강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주 다양한 이 프로그램들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술평론가 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